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기사와 몇 가지 기사를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너스 차트. 비트 도미너스 차트는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BT 차트 보고 Q&A 몇 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순서로 들어가서 코인니스 기사고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KB국민은행 가상자산 시장 뛰어드나 KBDAC 출시를 임박했다. KB국민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인 KBDAC를 내놓을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에 특허청에 이 KBDAC라는 상표 출원을 마쳤다라고 해요. 가상자산의 투자, 자문, 거래 등과 관련된 상표이고, KBDAC는 DAC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대중들한테 암호화폐라고 하면 뭔가 이제 비밀스럽고 약간 부적절한 이런 것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곳에 이제 사용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용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국민은행도 KBDAC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나중에 우리가 언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증권회사 이제 객장이라든가 증권사 객장이라든가 이런 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가, 아니 뭐 유모차를 끌고 온 그런 아주머니가 만약에 이런 상품 가입을 아침부터 객장에 들어가서 상품 가입을 한다, 그리고 그런 장면이 눈에 띄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이제 매도를 할 타이밍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지금 KB국민은행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뭐 보관, 그리고 자문, 거래 상품 등 이런 상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저는 이제 이 기사 보면서 거의 대중화가 거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뭐 저는 긍정적인 기사라고 보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2억 테더 이상을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은 역대 최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금액이 12억 달러라고 해서 지금 증시에 투입되는 돈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처럼 보이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12억 달러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런 돈들이 지금 이제 매수 대기 자금으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와 있고 나가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96.4%가 후오비,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이 3대 거래소로 이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좀 지난 기사인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코인 참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와 좀 관계가 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기사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대기업 최대 주주 상속 증여세 할증을 30에서 이제 20%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업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 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작년 2019년도 7월 25일에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어제 이제 이야기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자녀들한테 주식 증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 객장으로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말씀드렸고, 그 말씀 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이제 벌어지긴 했는데 그 주체가 좀 달랐다. 그때는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자녀라든가 손자한테 이런 증여하는 일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세법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세법 개정이 되고 상속 증여세 할증률이 30에서 20%로 인하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식까지 내려와서 이때 이제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하게 되면 훨씬 비용을 이제 그런 세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지금 상속이
아직 안 끝난 증여나 상속이 안 끝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언제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뭐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상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할증률도 인하가 되고 만약에 주식도 지금 뭐 개인들이 최대로 많이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삼성전자가 어느 타이밍에 증여라든가 뭐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때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증시에 바닥이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타이밍에 삼성전자 매수를 분할로 좀 나눠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크게 잃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분할 매집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순하게 딱 그거 하나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뭐 차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좀 지표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2조 달러 부양책을 몇 차례 더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 라는 이제 기사고, 내용을 잠깐 보시면 어제 이제 민주당이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다우지수도 상승을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 정도 규모의 이제 부양책을 계속해서 이제 내놔야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더 내놔야 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올스톱된 경제를 길어야 20일 정도 지탱하는 수준이다, 이번 이제 경기 부양책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두세 달로 이제 길어지게 되면 매달 이런 부양 패키지를 내놔야 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용평가사 S&P는 포드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 플러스로 한 단계 떨어뜨려서 투자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떨어뜨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밑에 이제 보시면 BBB급 회사채가 투기 등급이 되면 회사채 투매가 나타납니다. 연기금 등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통상 위험관리 규정에 따라 정크본드를 이제 보유할 수가 없는 탓에 이거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회사채를 과연 이제 누가 사들일 것이냐? 다시 이제 페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페드가 회사채까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부도나는 굉장히 안 좋은 부실한 기업들의 회사채를 이제 페드가 사들이면서 이 빚이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고, 그땐 정말로 무제한 양적 완화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좋은 모습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정리될 기업들은 정리가 돼야 되고 망할 기업들은 망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망해야 될 그럴 기업들까지 이런 돈을 써서 계속해서 그냥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고 살려준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지방 중소은행들하고 그 다음에 증권사, 한계증권사가 이렇게 이제 등급이 내려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IMF에서 G20 정상들한테 그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자금을 2배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임시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금 조달 능력을 현행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2배 늘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중간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 특별 인출권 SDR을 동원해서 글로벌 유동성을 끌어올리고 최빈곤 국가를 상대로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특별 인출권, 예전에 한번 이 내용을 잠깐 봤었는데, 이 특별 인출권 SDR이 뭐냐면 SDR 같은 경우는 이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이 통화 코드는 XDR입니다. XDR.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과 좀 이제 비슷한 투자나 이제 겹치고 있는데, 이 특별 인출권의 가치는 이제 IMF가 5년마다 정하는 이 표준 바스켓에 대해 결정이 되고, 지금은 5개의 통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일본 엔화, 그리고 이제 위안화,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IMF에 있는 SDR에 이 SDR로 편입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그 XRP 커뮤니티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IMF에서도 유동성이 1조 달러 여력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그런 유동성 다 사용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어려운 그런 국가들을 지원해주는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용을 이제 밑에 잠깐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고 이 기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끝으로 우리는 세계은행을 비롯해 다른 국제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약 1조 달러, 1228조 원의 재정자본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야 1조 달러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IMF에서 세계은행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다 해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1조 달러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의 20일간 미국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 들어가는 돈이 2조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1조 달러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가 있다. 어느 순간에 이 금액도 순식간에 이제 바닥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나머지 추가적인 유동성을 어디서 이제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이 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차트, 코스피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많이 좀 반등을 해줬다가 지금 약간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200월 이평선, 이 주황색 월봉에서 200월 이평선까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200월 이평선까지 반등해 준 게 이때 97년도 이때 IMF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이 200월 이평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채널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그래서 채널 중반 또는 200월 이평선을 기준으로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 자리부터는 만약에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 차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반등이 지금 이번 주 주말쯤에서 이제 반등을 저는 끝낼 수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서 뭐 채널 중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우지수 볼게요. 다우지수도 어제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확진자 수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어제 이제 상승을 해줬어요. 1351포인트 상승해서 22,550까지 올라왔고, 다우지수 이 50월 이평선, 초록색 50월 이평선 자리가 23,2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700포인트 정도 추가로 다우도 이제 올라오면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하려면 뭐 지금부터 저는 매도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우지수 뭐 이렇게 위치만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하락으로 진행되기 전에 마지막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지금 온스당 1640달러로 뭐 어제와 이제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 보여요. 금 선물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금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USDetClock.org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 금 선물 가격이 아닌 그 현물 가격, 온스당 현물 가격이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6,141달러까지 어제 봤을 때가 어제 13,000달러를 간 넘었었는데 오늘 하루에만 3,000달러가 추가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법정화폐를 계속해서 이제 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렇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결국에 쏟아져 나오는 이 돈들은 휴지가 될 것이고 가치가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대중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면, 그렇다면 한정적인 자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것이고요. 당연히 한정적인 자산인 금이라든가 오히려 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 차트와 금 현물 가격 같이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이제 1215원인데, 원달러 지금 코스피 상승해주면서 원달러는 1280원에서 저항받고 이 공간 안에서 좀 이제 시간을 보낼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하락할 때, 코스피가 다시 재차 하락할 때 그때 원달러도 그때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때 이제 1280원을 넘더라도 이제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이제 모임을 했는데 모임에서 그 후배 중에 이렇게 수출입을 하는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원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사실 원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 저도 그냥 다만
예상을 할 뿐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IMF 때라든가 아니면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원달러가 움직였나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원달러도 원화 약세로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원화 약세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 달러를 내가 만약에 수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달러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달러를 어느 정도는 보관을 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달러 지불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원달러가 지금처럼 뭐 1210원대 이 정도 있는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있는 그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는 달러는 건드리지 말고 미리가 아니죠. 은행에 가서 그때 필요한 달러를 다시 대금으로 이제 지불을 하고 나중에 그 갖고 있는 달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급등을 해서 일시적으로 달러가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때 오히려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수입이라든가 그래서 달러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자산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분해 놓고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원달러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1% 상승을 해서 6,823달러까지 올라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봉에서 200주의평선을 지지받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지금 저점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연결을 해 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돌아나가는 지지를 받고 돌아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추세가 돌파되는 건 아니에요. 작년 6월달 고점 13,900달러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락 채널을 그려보면 이 하락 채널 지금 이제 상단부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넘지 못하고 있는 이 7,000달러, 7,100달러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7,100달러를 확실하게 이제 넘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박스 하단부, 박스 상단부 이야기했던 이 박스 하단부의 하단 라인인 7,700달러, 7,700달러까지 넘어가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21이평선에 이제 어제 올라타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여기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나가려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하락 채널 봤던 그 하락 채널 상단 라인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리플이 좀 움직여주면서 도미넌스가 보시는 것처럼 일봉에서 약간 내려와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고 지금 이렇게 상승 쐐기로 그렸을 때 상승 쐐기 위로 돌파해서 트랩을 만들어주고 아래로 지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흐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이 상승 쐐기를 뚫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도미넌스 차트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박빌브님이 도미넌스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를 올려주셨는데요. BTC 도미넌스로 본 알트장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365일 이동평균선이고 이 36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어서 이 36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와서 완전히 이동평균선이 이제 역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와 같이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그림과 지금 위치를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 6월달까지 이 그림을 이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로 보이는 지점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36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200일 이평선과 365일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 365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4번 받았다. 200일 이동평균선과 365일 이동평균선 데드 크로스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하며 365, 200, 150, 22평이 완전한 역배열을 이룬다. 이후 본격적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2016년도 그림이고요. 지금 위치에서 이제 카운트를 했어요. 이렇게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카운트를 했고, 여기에서 그럼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때와 같이 이와 같이 4번 이 365일 이동평균선 맞으면서 완전히 역배열 만들어지고, 완전히 역배열이 만들어진 그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늘색,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36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120일 그리고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한번 해주고 365일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올라와줘서 역배열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2016년도 6월달처럼 본격적인 비트 도미넌스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은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내용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그림을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차트가 지금 2016년도 그림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2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일단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365일 이동평균선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반등해주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한 번에 뭐 떨어지든지 아니면 몇 차례 또 이렇게 왔다가 아까 2016년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365일 이동평균선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그 순간에 이 365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그 순간에 급락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 의견 주었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간이 지금 예상되는 이 흐름, 이 각도로 봤을 때 5월 초쯤에서는 알트장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박빌보님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의견을 2016년도와 비교를 해주셔서, 자세하게 이제 비교를 해주셔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BT 차트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578사토시로 살짝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 제가 이 큰 상승 채널 안에 지금 이 채널 바닥과 맞물려서 하나 더 그렸어요. 지금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2017년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20주와 50주 이동평균선의 이제 위치를 보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이 그린 잠깐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그린 지금 이 상승 채널의 중심, 그리고 상단부가 이제 50주 이평선 이렇게 만났을 때 돌아 나가면서 크게 상승해 주면서 돌려 세웠습니다. 지금 위치는 보시면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 채널, 이 작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50주 이동평균선도 각도가 이제 워낙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닿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50주 이평선이 이 채널의 상단부에 이제 닿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평선 모습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그런 위치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달러 차트에서 설명드렸던 그 117주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그때 117주 이동평균선이 꺾였던 그 위치도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꺾였기 때문에 XRP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느 정도 와 있지 않나.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박빌보님이 이제 그러니까 비트 도미넌스 움직임으로 알트장이 이제 언제 나타날 건지 그 부분 예상해 본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4월달, 5월달은 좀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그럼 이제 그 Q&A로 들어가서 Q&A 몇 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경기 선행 지표의 역할은 과학인 듯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하락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써주셨고, 와순이가 소개하는 경기 선행 필수템 장단기 금리차 지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이 트레이딩뷰 차트 먼저 살펴보면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차트 보면 지금 이제 S&P 지수와 밑에 이 장단기 금리차 이 차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0년도 초반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는 상황,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S&P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내려오고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터치하고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은 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까지 경기 하락의 선행지수로서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이후 800일, 1000일 안에 항상 리세션이 왔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이제 올려주셨는데, 유튜브 영상의 이제 음성도 와사비님이 직접 본인 이제 육성으로 녹음은 안 하시고 아마 이제 인공지능 그 와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인공지능 목소리로 이렇게 또 설명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회색 음영 영역이 이때가 이제 경기가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터치하고 나서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2000년도 초반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도 이와 같이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한번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의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니라 다시 재차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과 좋은 차트를 소개해 주셔서 지금 한번 봤고요. 혹시 이제 와사비님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도움되는 많은 정보를 무료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안건이 의회에서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플 매니아님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리플 매니아님 방송도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디지털 달러와 이 디지털 지갑 월렛을 이제 만든다. 그래서 2021년 내년 1월까지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미국 전 국민이 만약에 암호화폐 지갑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가격은 그때는 이미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SBN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는 은행의 유동성 증가 및 국채 폭락을 막는 조치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아닙니다. 미국의 진정한 마지막 카드는 회사채 매입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뭐 회사채 매입은 이제 그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방금 그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부실한 그 회사채 채권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회사채도 매입하는 그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중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준 직매입이 아닌 SPV 방식의 우회 매입입니다. 이제 위에 승구님이 아마 써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BN님이 이야기하는 건 연준의 이제 회사채 직매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회사채 직매입을 하려면 의회 통과 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혹시라도 그 무제한 양적 완화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국채라든가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국은행에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정한 무제한 양적 완화는 회사채 직매입이 진정한 무제한 양적 완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SBN님이 적어주신 내용 봤고요. 마지막으로 미스터 라이테우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질문을 이렇게 4가지를 쭉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 내용을 또 이제 밑에 CJ님이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주셔서 그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부분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채널님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으로 항상 언급하시면서 초국가적인 금융 세력으로 자주 언급하곤 하는데, 그들이 2017년 암호화폐 붐으로 대중들을 환상과 미련 속에 가둬두고 달러와의 대환으로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올라설 거라는
맹목적인 저희 초기 및 뒤늦게라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각국의 CBDC 발행이나 또는 초국가적인 그들이 말하는 세계정부 암호화폐를 새롭게 발행하여 뒤통수를 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만에 하나 위처럼 돼버린다면 비트코인 및 현재 메이저 암호화폐 시장이 언젠가 메이저 투자 시장 및 달러 대체제가 될 거라는 저희의 믿음은 완전히 박살 나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요새 부쩍 들곤 합니다. 2017년 불장으로 인해 투기심과 버블을 일으키고 거기에 현혹된 대중들을 오히려 뒤통수 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언제나 대중을 기만했던 방법과 이력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장기적으로 H채널의 이상향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행보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고 실제로 투자금도 많아서 꼭 그렇게 돼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는 내용은 거듭되는 하락과 지루함 속에 희망회로가 아니라 H채널님 이장님의 보다 논리적인 근거와 합당한 추론으로 확신을 얻고 싶은 목적으로 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투자를 할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건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터 라이테우스 님이 저로부터 확신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본인이 자기 확신이 들었을 때만이 저는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지, 이거를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라이테우스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서 본인이 확신을 갖게끔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맞을 수도 있고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 관점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시장을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틀리지 않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을 제가 다 확신하고 다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분산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에 뭐 당장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지금 시장 중에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달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라든가 아니면 현물금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완전히 몰빵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특히 이제 확신을 저로부터 얻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확신은 미스터 라이테우스 님이 본인이 직접 자기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 CA님이 질문을 이제 요약을 해주셔서 이 부분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가 붕괴돼도 그게 꼭 암호화폐일 거란 보장이 없지 않냐? 네,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건데 CJ님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없는 겁니다. 100%는 없고 당연히 100%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100%다 라고 하면 저는 이 가격에 있지 않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달러에 대한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대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동의를 하고요. 세 번째로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싼 구간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CJ님은 이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위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위험 관리는 결국에 본인이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진거래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마진거래에서도 분명히 돈을 버시는 분들이 뭐 0.1%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냐, 그분들은 자금 관리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의 뭐 레버리지를 뭐 5배에서 10배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금 관리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이것이 위험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거대 투자 자금이 실물 경제랑 연동성이 미비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는 근거가 많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고, CJ님이 이제 이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써주는데, 이제 CJ님도 똑같이 써주셨어요. 1번, 2번은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적어주셨고, 3번, 4번은 투자 스타일 차이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있잖아요. 지금 각국 정부의 CBDC 발행, 그리고 이제 그걸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대체될 수 있지 않냐. 또는 지금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뭐 리브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코인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디지털 자산을 대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페이스북 리브라가 나왔는데 그 리브라가 앞으로 가치가 있고 더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XRP라든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아직 뭐 미래에 나오지 않은 그런 코인들, 어떤 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코인이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코인이 일정 부분 이 시장에서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분산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시장,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모든 암호화폐가 다 망하고 없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CBDC, 그리고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만 살아남는다 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선택이 잘못된 거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만큼의 이제 리스크를 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각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저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뭐냐면, 뭐 저도 이제 사람이고, 저도 그냥 시장 참여자고 투자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결정, 그리고 제가 하는 투자, 이게 다 뭐 맞다가 아니라 항상 틀릴 수 있는 거고, 있고 제가 잘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열어놓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든지 진짜 이거는 리스크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0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빵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그 암호화폐들 중에 실제 0으로 가는 그 코인들이 상당수 많이 존재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도록이면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 1, 2, 3위 비트, 이더, 리플의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비중을 70% 정도 실어서 투자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 최종적인 선택은 항상 투자에 있어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의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시고 그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투자 책임도 내가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저는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